자, 이제 118페이지 묶건대리입니다. 자, 묶건대리는 그 어감상 뭘 묶건대리라 그럴까요? 대리권 없는 대리를 묶건대리라 그럽니다. 그럼 대리권도 없는데 왜 묶건대리라 말을 붙이느냐? 묶건대리는 단순히 대리권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요건은 다 갖췄는데 대리권만 없는 대리를 묶건대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컨대 아저씨 이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 했느냐? 현명했습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유권대리니 묶건대리니 할 때 대리 문제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라고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대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거래해야만이 대리, 묶건대리면 유권대리 나오지 대리인과 거래하는데 무슨 유권대리, 유권대리 나옵니까? 따라서 묶건대리도 현명주의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됩니다.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보니까 위임장,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하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본인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갑이 하는 말이 나는 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이게 묶건대리입니다. 대리라고 말하고 그랬는데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엄밀히 말하면 매매가 되면 매도인은 갑이 되고 매수인은 병이 되니까 갑의 집이 날아가야 되는데 대리권 없는 자가 있으니까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땡이냐?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 문제고 이 상대방은 또 왜 그러냐? 왜 상대방은 대리권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과 했겠느냐? 대리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을 믿었겠죠. 그럼 믿었던 이 상대방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묶건대리는 본인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서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해관계를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묶건대리도 크게 통설은 넓은 의미에서 묶건대리, 광의의 묶건대리라고 합니다. 묶건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리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발생하고 외관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깥의 자 볼관자니까 외부에 봤을 때는 이 말은 좁혀서 상대방이 봤을 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외관 발생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말은 본인에게 외관 발생에 책임물을 말 사정이 있으면 비록 대리권이 없더라도 대리인 너가 책임지라, 본인 너가 책임지라. 이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리고 전혀 외관 발생에 본인에게 책임 없는 경우 이걸 협의의 묶건대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묶건대리지만 우리 민법은 묶건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묶건대리가 있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걸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래서 외울 때는 표현대리란 본인이 책임지는 묶건대리다 이렇게 오면 됩니다. 즉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죠. 그렇다 해서 그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서 지는 책임이 아닙니다.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지더라도 여전히 묶건대리입니다. 그럼 왜 책임지느냐? 이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억지로 책임을 지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대리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묶건대리와 유권대리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경우 표현대리는 묶건대리에 속합니까? 유권대리에 속합니까? 묶건대리입니다. 표현대리가 돼서 본인이 책임진다 해서 그게 유권대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묶건대리고 다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지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왜냐? 표현대리는 묶건대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의 대리나 칭한 을과 병이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갑이 나는 대리권 없다고 책임 못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냐면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으니까, 즉 무슨 대리니까? 유권 대리니까 책임져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병의 변호사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다.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느냐? 표현 대리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리권은 없지만 뭐는 될 수 있다? 표현 대리 됩니다. 그런데 병에게 패소가 나왔어요. 왜냐? 너는 뭐만 주장했다? 유권 대리니까 책임져라 했지 표현 대리니까 책임져라 말한 적은 없지 않냐? 주장 안 하면 판단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패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내가 유권 대리니까 책임지라 이 말 속에는 유권 대리니까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대리니까 책임지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누가 그렇게 말하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 유권 대리가 아니다. 따라서 너는 단순히 유권 대리만 주장했으니까 표현 대리 주장할 적이 없다. 그래서 너는 패소된 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병의 변호사가 첫 번째 유권 대리니까 책임지십시오. 두 번째 유권 대리가 안 되더라도 표현 대리가 되니까 책임지십시오. 라으면 병이 성소했었는데 하나만 주장해서 패소된 겁니다. 그럼 일사부절이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과 한도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 유권 대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표현 대리는 누굴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표현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느냐?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머나 표현 대리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되지 상대방이 표현 대리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권 대리밖에 안 됩니다. 오로지 누가 주장할 때만 문제된다? 상대방이 주장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무권 대리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너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그 효과를 받고 싶으면 추인하면 됩니다. 표현 대리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 대리는 오로지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대방은 대리권 없다는 걸 몰랐어야 되죠. 알았으면 그게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은 대리권 없다는 걸 모르고 모른다고 하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책 살려 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본인의 고의가시를 요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 표현 대리는 본인의 고의과실했다는 책임이 아니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억지로 책임지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본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서 치는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어떨 때 치느냐?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본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지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민법에는 책임지는 경우를 몇 가지 규정되어 있냐? 세 가지입니다. 125, 126, 129조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요 세 가지 외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그래서 다른 거와는 달리 표현 대리는 꼭 몇 조 표현 대리냐 물어봐요. 125조인지 126조인지 물어보는 게 이게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19페이지를 가봅니다. 118페이지 무권대리 나올 겁니다. 무권대리는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상대방 병이 을을 대리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즉 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번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효과를 본인에게 계속시킬 수도 없고 또한 대리인이 대리의사로 행위를 했으니까 대리인 자신에게도 계속시킬 수 없다는 어정쩡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처럼 대리지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상대방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아울러 본인 이익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표현들이 나오죠.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묶은 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자, 묶은 대리는 표현 대리는 대리권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외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외관 발생에 본인에게 책임물을 사정했을 때 책임 묻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책쭉 12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28페이지 표현대리 나오죠? 자, 그럼 다시 봅니다. 1번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묶은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되겠습니까? 이게 표현대리 제도입니다. 그럼 오른쪽 129페이지 표현대리 본질을 보십시오. 묶은 대리 행위가 표현대리가 되어서 본인이 책임지더라도 묶은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즉 표현대리는 여전히 묶은 대리이지 유권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처럼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양자 요건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표현대리. 그럼 현재 먼저 표현대리부터 봅니다. 표현대리는 법정 책임인데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세 가지. 지금부터 세 가지 봅니다. 먼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다음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129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자체로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혹시 제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격이 맞으면 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제가 해외 출장을 가니까 이 아파트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을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뭡니까? 수권행위죠. 이 말은 지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그 주었다는 사실을 병에게 뭐 해주느냐? 알려줍니다. 이미 있었던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걸 통지라 그래요. 그 통지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했냐? 표시라 되어 있어요.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뜻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은 을에게 대리권 있다고 믿을게 안 믿을게? 믿습니다. 그리고 을을 찾아가니까 또 얼떨 뻔뻔하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현명을 해요. 그래서 믿고 매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에 들어왔을 때 중도금 잘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좋게 안 좋게 실제로 안 줬어요. 말은 그랬는데 안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갑이 저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삽든다 안 든다? 들죠? 왜 을에게 대리권 있다고 믿을게?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본인이 상대방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뜻을 표시했잖아요. 표시했을 때는 설사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책임지라.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대리권을 수였다고 표시했으면 책임지라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이 책임질만 합니까? 안 합니까? 책임질만 하죠. 자,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의 요건은 첫 번째,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였다는 뜻을 표시하는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죠. 이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 통지에 불과합니다. 이걸 그래서 나중에 3월 달에 배우는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지를 해줬다. 우리 민법에는 표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표시됐으니까 믿는 거죠. 그럴 때 대리권 수요 표시할 때 상대방에게 표시하는데 이 상대방은 여기서는 병이죠. 이렇게 특정인에게 표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에 광고를 하는 거죠. 토지 매각 공고, 소재지, 이렇게 쓰고 금액 쓰고 밑에 위 토지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함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표시했으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리권 수요 표시 방법은 제한이 있어 없어요? 항상 민법은 방식에 제한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리인이나 대리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함을 사용하는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130페이지 디귿 나오죠? 대리권 또는 대리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직함이나 명함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합니다. 예컨대 봐봐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에게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이 을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부품 대리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무기를 해줬어요. 그럼 대리권 준 적 없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삼성전자가 묵인했을 때는 우리는 뭔가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명의대여입니다. 타인에게 자기 상호나 명칭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왜 대기업에서 이렇게 신문에 상호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 쓴 거 있죠? 그걸 대기업에서 못하게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안 하면 누가 책임진다? 대기업 자신이 책임지니까 그런 게 있으면 계속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삼성 아파트에 갔을 때는 중개업 할 때 상호 뭐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삼성 중개사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니면 레미안 되겠습니까? 현대 가면 빨리 뭐 해야 된다? 현대. 왜냐? 일반인들은 상호 잘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내가 삼성 살면서 오늘 집을 어떻게 팔아볼까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삼성 중개사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 다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제일 잘 되는 게 그 동 이름이에요. 단지 이름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삼성 미리 써버리면 뒤에 옆에는 신삼성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선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선행이 나와요. 그래서 슈퍼도 삼성 슈퍼 그러면 좀 잘 되죠? 근데 왜 삼성 슈퍼 쓰는데도 가만둘까요? 삼성에서. 소상인은 상호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써도 되는 겁니다. 써도 됩니다. 자, 명의를 대해주는 것. 결국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는 방법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 없고 출장, 소장 아니면 지배인 이런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리권 추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 명칭 추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결국은 항상 말하지만 방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함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 다 인정됩니다. 이럴 때 대리권 수요 표시를 쓸 때 문제는 요거죠. 반드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써야 됩니다.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써야 된다. 이 말은 갑이 병에게 제가 을에게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임대할 때만 책임집니다. 만일 갑이 을에게 담보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습니다라고 병에게 통지했으면 을과 담보 설정할 때만 책임집니다. 그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만일 표시된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 그럼 125조는 적용되지 않고 조금 이따가 올 126조는 됩니다. 반드시 그 범위 내에 써야 됩니다. 다음에 통지받은 상대방과 거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컨대 갑이 병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갑은 오로지 병에게만 책임집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았던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지지 않고 통지받은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만 책임집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겠죠. 모든 표현들에는 다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럼 이 상대방이 무건대리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항상 입증은 무효를 주장한 자입니다. 무효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본인이죠. 본인 갑이 아니 당신 의뢰에 대리권 없다는 거 알았지 않느냐? 나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입증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고 입증 책임은 본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인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125조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될까요? 법정 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걸 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권회의란 말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임의 대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거래할 때만 125조가 적용되지 법정 대리인과 행위를 했을 때는 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임의 대리만 적용됩니다. 다음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다른 말로 월권 대리라고 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아파트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분명히 임대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을이 임대차지 않고 아파트를 팔아버렸네.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차용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에라 5억을 차용했네. 이렇게 대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대리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 대리권 범위를 분명하게 안 정해줬냐 이 말입니다. 이게 월권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실제로 제일 많은 거죠. 시험에도 거의 126조가 나옵니다. 그럼 126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권 하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권한을 등하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 혹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되지 그 기본 대리권이 무슨 대리권인지 물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종류를 불문합니다. 종류를 불문하는데 시험에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대리권이든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하나 있으면 되지 그 기본 대리권이 무슨 대리권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자, 132페이지 성립요건에 기본 대리권의 존재 나옵니까? 거기 니은 보면 기본 대리권은 종류를 불문한다.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이 아파트 등기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이 을은 뭘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냐?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요. 등기 신청을 어디 하느냐? 등기소에 하죠. 등기소는 국가니까 결국은 요 을은 공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신청하지 않고 매매를 해버렸네. 그래도 몇 조라고? 126조. 요것도 기본 대리권이고 그걸 넘었으니까 126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법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만 기본 대리권이 되는 게 아니고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부간에는 결혼을 딱 하면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을 갖고 있어요.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거나 학용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랑 부인 보고 대리인 이리 와 그래도 돼요? 대리인이라고. 그러면 법에 규정되어 있게요? 대리권 줄게요? 첫날 반에 대리권 준 적이 없죠? 법정 대리권이요. 법정 대리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상호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인이 고추장을 샀다. 외상값 가져갔다. 남편도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부인이. 그럼 부인에겐 기본적으로 대리권 하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니까. 그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일상가사에 포함되게 안 되게?
뭐 밥 먹을 때마다 아파트 파는 건 아니잖아. 부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고. 그럴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매매는 효력이 있고, 없으면 이 매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부 문제가 나오면 100% 몇 점 문제게? 126점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종류를 불문합니다. 자, 대통령에는 비서실장이 있죠. 그럼 비서실장에는 다시 비서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리인이 권한 넘는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직접 할 필요 없고 사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없게 이쪽 상대방한테 전화가 가지고 제가 A를 보냈으니까 A에게 돈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게 디귿 이야기입니다. 대리인이 사자나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서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다시 거기에 보면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이쪽을 보세요. 125조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했죠. 만약 표시된 대리권 범위를 넘은 행위를 했다. 그럼 몇 조로 가게? 그럼 126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기본 대리권이냐? 125조 표현 대리권 자체가 기본 대리권이고, 그걸 넘으면 126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소멸된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 그럼 다시 몇 조로 가느냐? 126조. 넘었다 그러면 126조로 갑니다. 그럼 이 표현 대리 자체가 기본 대리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넘었다는 말이 너무 다 몇 조로 가게? 126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종류를 불문한다는데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무슨 대리권도 된다 그러는데 꼭 물어보면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종류 불문한다 그러는데 왜 따지느냐고. 무슨 대리권이든 된다니까. 그냥 대리권만 붙어 있으면 돼. 복대리든 표현 대리든 뭐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본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종류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대리권을 넘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 대리권은 반드시 동종유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동종류이거나 유사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것을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닭 3마리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아파트를 팔아버렸네. 그래도 126조입니다. 전혀 별개의 것을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자, 다음에 지금 오른쪽 2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란 결국 뭘 말한다?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모든 표현들은 다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 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판단 시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됩니다. 대리행위 당시 존재했던 사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나중에 사정을 고려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해야 되지, 잔금 줄 때 이행기를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해야 됩니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해야 된다. 이 말은 갑과 갑의 대리인 을이라 칭하는 자가 있고 병과 매매를 합니다. 그럴 때 1월 20일 날 매매하고 2월 20일 날 중도금 주고 3월 30일 날 잔금 줬어요. 그럴 때 이 병이 1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가란 대리권인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위임장, 등기 필증 다 보여주더라. 그래서 이때 다 확인했어요. 근데 중도금 주고 딱 잔금 주려고 보니까 이 을에게 대리권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게 이렇게 있어요. 언제 때를 기준한다고? 이때.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합니다. 이때 선의무과실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이때 선의무과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의무과실해도 안 돼요. 그럼 항상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언제 확인해라고?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됩니다. 대리행위 당시 존재했던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정은 고려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음에 입증 책임이 문제됩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해야 되겠죠.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본인이니까 본인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설은 본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판례입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입니다. 60년대 판례니까. 갑자기 판례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그래요. 그럼 지금 유효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상대방이죠. 그럼 결국 판례에 말하면 상대방이 입증하라는 겁니다. 전 민법을 통해서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그랬는데 딱 요것만큼은 판례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된 판례지만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단위에 관한 겁니다. 자, 입증 책임은 판례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컨대 보세요. 저는 아파트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대리인이 나타나는데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게 위임장, 인감도장,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가 있으면 그 아파트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까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됩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서류를 줬다는 자체가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31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3번을 보십시오. 등기부상 명의자인 매도인이 매도정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시된 처분에 관한 서류에 표시된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하게 안 하게 합니다. 그럼 이걸 갖고 있으면 믿을만 하다 안 하다?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면서 나는 남편으로부터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해서 이 서류를 보여줍니다. 이 서류를 믿고 거래하면 돼 안 돼? 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되는데 부부간에는 안 돼요. 친족간에는. 왜 안 되느냐? 이거 제가 옛날 사법고시 시험 칠 때 1차 시험 얘기 나왔다니까. 왜 안 되느냐? 문제 답이 서류 입수가 용이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류 입수가.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20살 때인데 결혼이란 거 압니까? 모르지. 이제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 주민등록증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갖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갖고 있어요. 한 번 줄라더면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니까 수시로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쓸 때가 있는지 가져가요. 그럼 나는 지금 운전면허증밖에 없어. 인감도장 어디인지도 몰라. 필요할 때마다 달라 그러면 몰래 준다니까 나한테. 등기필증 아니 나한테 보여준 적도 없어. 등기필증. 그럼 지금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아파트 매매 가는 대리권 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 말은 부부간에 그런 서류 입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믿고 그랬을 때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로 된 거 혹은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일방이 중개업자에 의뢰하죠. 반드시 배우자에게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둑어둑할 때 부인이 와서 저희 집 되는 대로 팔아주세요 하면서 큰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 안에 보니까 조금 퍼렇더라. 팔아주면 박살나는 겁니다. 잔금 줄 때 확인하면 안 돼요. 중돈 딱 주고 났을 때 갑자기 중개업 수문이 콱 열리면서 내 아파트 누가 매각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벌써 분쟁이 생긴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서류 같은 건 믿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실제로 부부 명의로 됐을 때 매각할 때 중개업사에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남편한테 전화 다 합니다. 직장에 전화해서 다 확인합니다. 중개업자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걸 다 확인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이게 126조 표현대리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 법정대리, 임의대리 모두 다 적용됩니다. 133페이지를 펴보세요. 제일 밑에 판례는
무권 대리인이 등기 필정, 위임장, 인감 증명서, 도장 등 당해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소지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당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게 60번 나오죠. 자, 밑에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러나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류 입수가 용이하다는 것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정당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125조는 126조는 법정 대리 임의들이 다 적용됩니다. 다음에 129조 표현 대리는 갑이을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초무가치군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금전 출납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평소에 거래처에 가서 돈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을이 공금을 횡령해서 해고가 되었어요. 자, 해고가 됐다는 것은 대리권은 소멸됐게 안 됐게?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처에 가서 돈을 수금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A, B, C는 사자한테 나는 돈 단축다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냐? 아직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된 걸 몰랐잖아. 그럴 때는 본인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됩니다. 본인은 억울하죠. 이거는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이니까 억울한 거 관계없어요. 이럴 때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기존에 대리권이 있댔죠. 그 기존의 대리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그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 소멸된 대리권 범위를 음원 행위를 하게 되면 다시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 상대방은 당연히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모든 표현들에는 다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그럼 악이나 과실이 있다는 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이죠.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 책임집니다. 자, 당연히 이것도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다 적용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제가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했죠?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이때 상대방이란 표현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만 해당됩니다. 자,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쪽을 봅니다. 갑의 을에게 아파트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을이 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넘겼어요. 그럴 때 갑이 나는 임대에 관한 대리권은 준 적이 있지 매매에 관한 대리권 준 적이 없다.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다. 말소하고 돌려달라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 같으면 뭘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예? 126조를 주장해야 되지. 지금 임대에 관한 대리권이 있지만 뭘 했으니까? 권한을 넘어는 행위를 했잖아. 그럼 126조를 주장해서 성소 못하면 병은 등기 말소하고 돌려줘야 된다니까. 지금 매매에 관한 대리권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그냥 무권대리니까 넘겨줘야 돼. 주장했습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런데 선의는 맞는데 과실이 있어요. 그럼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벌써 병에게 넘긴 겁니다. 정에게. 정이 지금 등기되는데 정은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러자 갑이 하는 말이 이 병 앞으로 된 등기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병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고 그걸 승계받은 당신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병이 하는 말이 나는 선의 무과실이다. 그래서 나도 뭘 주장한다? 126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라. 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한다는데 이때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지 그자와 그랬던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일 이게 표현대리가 안 되어서 무효가 됐죠. 그 뒤는 사람은 선의무과실이라도 보호를 못 받아요. 이 무효는 무슨 무효로 바뀌느냐? 절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그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 못합니다. 표현대리 주장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직접의 상대방입니다. 136페이지를 봅니다. 자, 표현대리 효과 지금부터 봅니다. 1번, 본인은 표현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표현대리는 한 법률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2번,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표현대리 효과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 비로소 문제가 되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측에서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 안 하죠? 그럼 이건 여전히 무건대리밖에 안 됩니다. 주장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3번, 표현대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직접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하나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득자는 선의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37페이지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게 1, 2, 3, 4 효과인데 문제는 이제 5번입니다. 표현대리도 여전히 무슨 대리입니까? 무건대리죠. 따라서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건대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건대리에 관한 규정이 표현대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표현대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협의의 무건대리로 들어갑니다. 바로 앞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책 120페이지입니다. 계약의 무건대리부터 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